아침 기온이 영하 9.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10월 한파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며 내일 귀국 직후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도 TF를 꾸려 방어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한밤에 그리스로 출국했습니다. 자매는 사과나 해명 요구에 침묵했으며 모친은 고개 숙이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입장이 허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날이 맑아 햇볕이 쨍쨍했지만 찬 공기 탓에 한겨울인가 착각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설악산에는 올해 첫 얼음이 얼었고 한라산에는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모두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10월 한파가 몰아친 새벽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중앙시장 일대입니다. 상인들이 모닥불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추위를 녹입니다. 패딩과 기마개까지 썼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추워갖고 오늘 패딩이랑 내복이랑 다 입고 왔는데도 추워요 지금. 단단히 입고 온다고 했는데도 지금 아래가 막 너무 추워요. 갑작스런 한파에 장사에 나서지 않은 상인들도 많습니다. 자칫 감기라도 걸리면 코로나 환자로 의심받을까 봐 아예 나오지 않은 겁니다. 고객분들도 안 나오고 상인들도 안 나오고 힘들죠 다. 뭐 감기만 걸리면 코로나로 의심받아서 나오지도 못해요. 10월 한파가 전국을 덮치면서 한라산에는 올해 첫 상고대가 피었고 서울과 설악산에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새벽 4시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강추위로 급강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갑작스런 겨울추위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설악산 영하 9.3도, 대관령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은 1.3도로 64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춘천과 상주, 창원 등은 역대 10월 중순 기준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한파로 며칠 새 겨울 날씨가 되면서 가을이 사라졌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추위,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계속될지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1.3도, 철원 영하 2.6도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평년보다 최저 기온이 7도에서 9도 더 낮게 관측됐습니다. 가을이 아예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 건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서 버티며 북쪽 찬 공기를 막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 곰파스가 소멸된 뒤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축소됐고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진 겁니다. 사할린 약간 서쪽에 그쪽의 중심에 있는 그 기온은 영하 41도였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쓸고 지나가면서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 기온차가 큰 공기가 모이면서 바람까지 거세져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동안 평소 가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서울 기준 25일 평소 수준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LA의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탔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우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을 초기부터 주도한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 수익 분배 구조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남 변호사가 미국 LA 출발 항공편을 통해 내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남 변호사는 강제 수사 착수 전인 8월 미국으로 출국해 소환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과 귀국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받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기한이 사흘밖에 안 남아 검찰이 남 변호사 소환을 미루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예. 실세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는 거지. 검찰이 김 씨 영장 재청구를 위해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에 나서 유 전 본부장 기소 시 적용될 혐의가 일부 수정 또는 추가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곳곳에서 기본이 안 된 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장윤정 기자가 흔들리는 검찰 수사에 맞춰봤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 없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는데 사흘 뒤 경찰이 이 전화를 찾아내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휴대폰 던져서 못 찾았다는데 그 경찰이 찾았다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사과드렸습니다. 불찰입니까? 네. 검찰의 순환은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첫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핵심 물증도 없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보름이 지나서야 착수했고 그마저 시장실과 비서실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사의 중추역인 한 부부장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 수사에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정모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과 관련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확실하냐는 질문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분이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분을 찾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그분 눈치 보기로 주춤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온통 눈과 귀가 쏠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20일 한 번 더 열리죠. 이 자리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야당의 집중 질의가 폭풍처럼 몰아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국감을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방어하려는 여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야의 사생 결단식 공방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이재명 후보는 공익 환수를 해낸 자신의 역량을 국민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허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이 김만배 씨 소유의 화천대유로 흘러간 사실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이 후보가 몸통임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그분이 이 후보인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이번 사태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 사건입니다. 이 같은 사업 구도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 하지만 2015년 5월 사업 설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 등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된 데다 증인 대부분도 거부돼 맹탕 국감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처럼 대장동 국감으로 불리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0년 전 검찰에 대장동 대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며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이라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백현 유원지 관련 추가 특혜 의혹을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 이 후보는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갈 생각 말라며 대출비리 수사 제외 이유를 밝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는 게 검찰이 원래 해오던 평생의 직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 TF를 동시 가동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돈키호테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수호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내일 새벽 국내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어떤 진술과 증언을 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만배, 유동규 씨 등 주요 인물들과 대질 신문 가능성도 거론돼 검찰 수사도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지금 남 변호사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남욱 변호사,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초기 사업부터 관여해 오면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번 대장동 그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이 넘는 배당 수익을 거뒀고 그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바로 그 남 변호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된 지 20여일 만에 귀국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본도 안 된 수사를 한다 이런 지적은 뼈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면은 신속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밝혀야 될까요? 네, 먼저 그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러서 그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통해 수사해야 할 핵심 부분은 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내용 확인입니다. 그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소위 50억 클럽과 성남시 의회 등에 350억가량의 뇌물을 제공하는 의혹이 들어있는데 그 김 씨는 이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여서 그 검찰이 남 변호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수사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녹취록 등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관련 회사 중 가장 많은 1,208억을 배당받았는데 그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달라서 사실상 정치자금 창고가 아니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특히 남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팀끼리는 형동생 하는 관계라고 밝혀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닌 더 윗선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윗선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부분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예. 남욱 변호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죠. 몇 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내일 새벽 5시쯤입니다. 새벽 5시. 네. 정말 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남욱 변호사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취재진도 내일 새벽부터 그 인천공항에 나가서 남 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남 변호사 측은 검찰 소환 일정은 정한 바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가 공항에 도착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수사 시 자신을 변호했던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해온 대장동 핵심 인물들 간 대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강 구도의 경쟁이 한창인 국민의힘에선 유력 주자들이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 영입했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5선인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 소식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결국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선택 이유로는 도덕성과 확장성을 꼽았습니다. 홍준표, 최재형 두 사람은 정치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출신인 김선동 전 의원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홍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클린 캠프를 강조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본선 가서도 안철수 후보와 가치 동맹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5선인 주호영 의원을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 나오. 그 어려운 자리를 쾌히 수락해 주셔서 저희 캠프에서는 정말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친박계 출신의 선거 전략통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 캠프 출신인 조혜진, 이종성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두 주자의 세과시 경쟁에 원희룡 후보는 줄 세우기식 지지세 모으기는 구태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 비중이 50%인 최종 경선을 3주 앞두고 당내 조직력을 강화하려는 후보들 간 이합 집산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그리스 구단과 계약을 맺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한밤에 출국했습니다. 사과와 해명 요구에도 자매들은 침묵했습니다. 모치는 자매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소리를 치고 취재진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그리스 구단과 계약을 맺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한밤에 출국했습니다. 사과와 해명 요구에도 자매들은 침묵했습니다. 모치는 자매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소리를 치고 취재진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늦은 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영, 이다영 자매. 수속을 마친 뒤 비행기 탑승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취재진이 몰리며 플래시 세례가 터지자 도망치듯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기 전에. 거듭되는 질문에 자매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습니다. 전 배구 국가대표 출신인 어머니는 딸들을 다그치며 당당한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딸들이 출국장으로 사라지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나 저한테나 진실을 한번 좀 물어봤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하지만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억울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은 기내에서 촬영된 자매의 사진을 공개하며 쌍둥이들이 테살로니키에 온다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자매는 지난 여름 PAOK 구단 입단에 합의했지만 배구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적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자매는 테살로니키에 도착해 팀 훈련에 합류한 뒤 A1 리그 데뷔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잇따라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8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가 폭발해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하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위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물차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승용차 앞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IC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또 한 번 충돌하면서 8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운전은 아니고 보고 추돌하진 않잖아요.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해경이 선박 위로 대피한 남성을 헬기로 구조합니다. 어제 낮 3시쯤 충남 보령시 삽시도 앞바다에서 26톤급 예인선이 거센 파도에 떠밀려 전복되고 예인 작업이던 358톤급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예인선의 70대 기관장은 숨지고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해 오늘도 사고해역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높은 파도와 강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m, 3m급 노선 파도랑 13m/s 강풍이 계속 쐬고 있어서 어젯밤 11시쯤에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가 폭발해 30대 엄마와 7살, 4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일부터 거리 두기 지침이 소폭 바뀝니다.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무관 중이던 스포츠 경기에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 거리 두기가 되려면 앞으로 2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시장. 지난 6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종사자와 가족 등 55명이 감염됐습니다. 검사를 받은 25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연천의 군부대에선 45명이 감염됐고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선 확진자가 60명까지 늘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00여 명 줄어든 1,42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스포츠 관람은 최대 30%,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밤 10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마친 16,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임신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맞을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내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한 최고 인사 책임자가 사내 게시판에서 여론몰이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던 게시판에서 회사를 옹호하던 글을 주로 올리던 직원이 알고 보니 인사 담당 임원이었던 겁니다. 전산 오류로 작성자가 노출되면서 신상이 드러난 건데요. 회사 측은 임원과 직원 모두 접근 가능한 게시판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국내 한 대기업 사내 게시판에선 재택근무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재택근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회사가 안전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디가 안전? 회사가 가장 안전한 듯. 재택 중 눈치 보지 마세요. 회사에서 필요하면 하라잖아요.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만든 익명 게시판이었지만 야유회도 안 하는데 돈 달라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다. 맨날 재택하고 쉬는데 라며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글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산 오류로 익명 게시판 작성자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가 다름 아닌 최고 인사 책임자 A씨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경조사 지원 개선 등 직원 건의나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인사 담당 최고 임원이 직원 고민과 의견을 갈라치고 조작해서 묻어버린 범법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대기업 측은 임원이 익명 게시판에 글 쓴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조직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는데 보증공사가 집주인이 대신해서 갚아줍니다. 문제는 대신 변제해준 금액이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건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진모 씨는 2017년 이 빌라 세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지만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해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다 받은 집도 있지만은 때문에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몇 채를 들고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 씨처럼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먹은 빌라왕들을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지난 5년간 4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반면 회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가입을 다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수백 채씩 한 번에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고를 내기 시작하신 거죠. 심지어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집주인 40여 명에게 또다시 보증을 해줘서 23억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나 다른 보증보험 기관까지 합치면 빌라왕들의 사기 행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문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얼마나 문을 열어줄지 그 폭도 정해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대출도 신청 가능한 시점을 앞당겼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5대 은행과 실무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전세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청했고 시중은행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값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보증금의 80%인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억 원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해서 신규 전세대출은 종전과 같이 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시점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규제됐다가 또 풀어졌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27일부터 이 같은 새로운 전세대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흥행에 극중에 나오는 소품도 인기를 끌면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 추억의 간식인 달고나에 해외에서도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노점. 달고나를 손에 쥔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이쑤시개로 열심히 모양을 만듭니다.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는데 딱 한 번밖에 못 하고 하는 게 아쉽네요. 달고나 판매처로 입소문이 나면서 끊이지 않는 손님에 상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기본 한 8시간은 못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예약을 다 잡아놨잖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설탕과 베이킹 소다를 섞어 가열에 만들어진 캐러멜을 굳혀 먹는 옛날 간식 달고나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2주일 동안 관련 상품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SNS에서도 달고나 만드는 방법 등 관련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 해시태그가 30만 개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고 프랑스 파리의 관련 매장을 비롯해 미국의 제과점 등 해외 곳곳에서 달고나가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지미 펠런까지 극중 인물의 행동을 흉내내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라져가던 추억의 간식이 가장 뜨거운 유행의 놀이로 전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탈북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 행복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똑같은 액수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줘서 1년 기준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입 기간을 정착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탈북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은 제도를 두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사정을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탈북해 서울의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다니며 꿈을 키워가는 장윤미 씨. 장 씨는 탈북민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똑같은 액수로 매달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통장에 가입하려 했지만 4년제 대학 과정을 마치며 가입 기간인 5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대학교 수능 검정고시 보면 5년이란 기간이 훌쩍 넘는데 그 기간 안에 못하면 그런 게 다 해제가 되는데? 2014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미래행복통장은 현재 가입 대상자 6천여 명 중에서 39%인 2,300여 명만 가입돼 있습니다. 장 씨처럼 취업 준비나 학업으로 5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목돈 마련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막노동에 뛰어들며 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있습니다. 대학 다니고 기술이랑 배우고 싶었지만 가입하는 게 기일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탁상 행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탈북 청년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기까지 6, 7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가입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특검 안 하나 못 하나입니다. 네. 야당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줄기차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당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실 논란에 검경 엇박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동규 씨 폰을 놓고 검경 사이 혼선이 있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전에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됐죠. 이후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서서 야당에선 순서가 뒤바뀌었다, 검찰의 컨셉이 면피냐 이런 조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기는 합니다.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 수사를 했던 검찰은 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후보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 판단 지금은 달라졌죠. 또 1997년에는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예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일도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특검을 만들 수가 있느냐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은 특검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여당도 여론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3%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는데요.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이긴 하지만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후보가 실제 여당의 대선 주자로 선출되면서 특검 요구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특검 안 하나 못 하나의 느낌표는 무능 아니면 태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애초에 검찰과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 자체도 시들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실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수사 행태를 보여준 바람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도 특검을 원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능한 게 아니라면 의도적 태만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검찰 스스로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되새겨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보겠습니다. 일주일만 털려보면입니다. 네. 지난 13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 간담회에서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인은 2년간 털려와도 뭐가 나온 게 없지만 다른 당내 후보들은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윤 후보가 직접 홍준표 후보를 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 논란으로 매번 공격을 좀 받아왔죠. 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홍준표 후보를 작정하고 이렇게 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제 토론회 장면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덕성입니다.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특활비 이런 거 이론도 손댄 적 없습니다.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덕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후보님의 처남이 실형 선고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윤 후보가 홍 후보의 처남 문제를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내던 시절인데요. 처남이 건설업자들에게 교도소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홍 후보의 도덕성과 처남이 관련이 없듯이 본인도 가족 관련 의혹에서 떳떳하다는 논리를 내놓은 겁니다. 네. 아까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만 윤 후보가 자신은 특활비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말도 홍 후보를 겨냥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2015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에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에 특활비 중에 남는 돈을 집에 생활비로 줬고 그걸 전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라고 출처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홍 후보가 무죄를 받은 이 성완종 사건이 아니라 특활비 논란을 일부러 꺼낸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거의 토론 내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또 아내 이런 검증에 집중을 했는데 도둑 뭐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윤 후보 장모와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윤 후보 장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 이 동업자들은 이미 6년 전에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책임 면제각서를 써서 피해갔는데요.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도둑들끼리 모여서 각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홍 후보는 또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공개를 요구했는데 윤 후보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홍준표 캠프가 왜 안 내놓냐 신속한 계좌 내역 공개를 재차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일주일만 털려보면의 느낌표는 3주 뒤면 원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덕성을 놓고 경쟁 감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3주 뒤 본경선을 마치면 원팀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후보들 스스로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이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이후로 이번 추위의 절정은 지났습니다만 내일도 추운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떨어지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6도가 더 낮겠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북 제천이 영하 2도, 경북 봉화는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마저 흐려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도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주 중반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춥고 한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할수록 졸속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죠. 경찰은 찾는 휴대폰을 못 찾아 체면을 구긴 것을 시작으로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선 허술한 수사로 예고된 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 씨의 영장 기각 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수사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고 압수수색을 뒤늦게나마 하긴 했는데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의문이라는 수군거림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지금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검사가 내부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